성장 잠재력을 폭발시켜 광주 전남을, 전남 광주를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70년간 산업화와 정부화 시대에 우리 지역은 늘 애면받고 뒤처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 역사적 쓰임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온 이 땅 위에 강력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할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도래하는 AI 시대에 당당한 주역으로 우리 광주 전남을, 전남 광주를 우뚝 세우겠습니다. 15일 호남 경서입니다. 이 자리에 선출된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당 초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선거 열기도 뜨겁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당 후보자이시신 안도걸 의원님 모시고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깨어있는 부지런한 시청자께 먼저 인사 좀 드리십시오.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감없이 진실을 알리는 우리 서울의 소리에 제가 이번에 첫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우리 삶의 진실에 굉장히 관심이 깊으신 우리 서울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들, 밤 또 뭐 일찍 새벽부터 이런 길을 기르고 계시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당신들은 경제 운용 성과를 자화자찬하지만 그 실상은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 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날카로운 경고에 앞장섰을 기억하시죠? 네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무엇에 집중해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지, 경제통이시잖아요, 또.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정부 때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맹목적인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다가 우리가 당시에 저성장 기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성장이 됐고요. 또 재정 정책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경제가 이렇게 꺾이면은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가지고 가장 이제 초긴축 재정 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고 또 반대로 또 세수는 부족한데 부자 감세를 그냥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한 100조 가까운 세수 결손이 좀 생겨버리고 또 성장은 뚝 떨어지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이거를 대반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내수를 다시 이제 살리면서 경제 숨통, 특히 우리 서민 경제에 이제 숨통을 좀 튀게 좀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가 대반등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요. 안도걸 의원님은 경제통, 예산통, 정책통이잖아요. 정치 추경 예산 할 때도 국민의힘이 무척 반대했는데 지금 이제 뭐 도당 광주 통합 위원장 출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트럼프 정부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는 부과는 위법하다. 그렇게 이제 판결 이후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3조 규모의 관세를 환급했다는데 이 문제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트럼프의 그 관세 부과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트럼프가 이제 당초 매겼던 이제 관세를 이제 국제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매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연방법원에서 그거는 요건이 합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효 처분이 되면서도 지금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여기서 말 일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가지고 10%를 이제 매겼었거든요. 근데 그건 5개월밖에 있잖아요.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금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2.5%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과 그냥 같은 이제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라든지 또 우리 태양광에 들어가는 뭐 폴리실리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추가적인 관세를 좀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15% 수준으로 지금 막고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이제 나라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미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방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 이제 뭐 산업부 장관을 현재 급파하고 하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지금 협력, 선제적 애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세율을 여하튼 우리 경쟁국에 비해서 높지 않도록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다. 네. 근데 과거 의원님께서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와 미국 내 산업 부활에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 수지 상당 부분을 미국 현지 투자로 환원하면서 트럼프가 의도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관세 부과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신지. 그렇죠, 그렇죠. 그 전략 굉장히 이제 주요했습니다. 한국적인 특수적 상황을 미국 측에 좀 설명을 좀 한 거죠. 그래서 관세 부과하는 게 결국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면 결국에는 미국이 피해를 본다. 이런 이제 논리를 우리가 이제 펴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미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흑자분의 50%를 직접 투자로 미국에 이제 돌려주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출 품목도 보면은 소비재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의 한 40% 정도가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 필요한 필수 이제 소재 부품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관세를 매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실질적인 현재의 통상관계, 무역관계에 대한 통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최혜국 대우를 받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초창기부터 이제 그 점을 포착을 해서 제가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우리 정부 당국과 협의를 했죠. 저기 교육부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도와드려야 될 그런 경제통이신데 지금 뭐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 있잖아요. 어떤 격변이 있을지 미국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려가지고 무슨 일을 벌릴지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시용역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응한다는 게 답답하기도 한데요. 우리 안도걸 의원님이 놀랐던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확히 있잖아요. 이제 정세와 현장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신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전략을 세운다. 뭐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양자 있지 않습니까? 상호 윤리할 수 있는 협상 패키지를 만드는 능력. 이 굉장히 실용외교의 이제 본질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탁월한 지금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구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요. 지난 정부 때는 워낙에 트럼프가 세게 나오니까 트럼프에 맞서지 않겠다. 저사주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주 있잖아요. 정확하게 미국의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리를 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요했던 것이 예를 들자면 저겁니다. 조선협력. 조선 분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조선업이 후퇴가 돼가지고 현재 미 군함에 대한 보수 정비도 좀 어려운 상태로 좀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양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미군의 군함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빨리 신조 이게 보수가 이제 필요한 좀 상황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카드를 낸 거죠. 자, 마스가라 해가지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일으킨다라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좀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1,500억짜리지 않습니까? 패키지를 제시를 하면서 또 대미 투자 3,500억 패키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 수용을 좀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미 투자 부분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또 미국이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협상 카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협상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양보를 받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대미 투자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3,500억
달러거든요. 네. 우리하고 비싼 위치에 있는 이제 저 일본은 5,500억 이제 네. 불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비율에 비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투자하게 된 규모가 연간 대미 무역 수지 흑자의 5배 정도 되는데 배. 일본은 네. 8배 정도 되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도 저는 잘했다. 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되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또 받아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전략 안보 자산 부분 있잖아. 네. 핵 추진 잠수함. 예, 네. 도입에 대해서 양해를 얻었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우라늄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농축 그리고 제철이 그쵸 사용 해결료 재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있지 않습니까? 양보를 많이 얻어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제가 보건대는 아주 성공적인 협상을 우리가 진행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핵 연료봉 재처리는 네네. 핵 문제와 관련 있어가지고 잘 안 해주는데 받아내서 참 잘하는 협상이다 보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경제통일시라 지금 뭐그 경제기획원에서도 근무하셨고 여러 가지 그 경력 좀 말씀해 주세요. 잠깐 경제 부분에. 예. 저는 이제 관료 생활을 제가 34년을 했네요. 그런데 이제 근무했던 곳이 출발은 경제기획원입니다만은 이제 이름이 기획지원으로 바뀌었죠.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관계 부처 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중요한 것은 또 예산을 가지고 국가 재원을 이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산실장 그리고 또 이제 차관 이제 담당을 했고요. 그 외에도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2차례 또 근무도 하고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정치적 역량이 조금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는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인수위원회가 있죠. 국정기획위원회.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 팀장으로 이제 우리 5년 동안 우리 이재명 정부가 펼칠 5년 동안의 국정 청사진을 제가 다 한번 짜보는 있잖아요. 그러한 상당히 명예스러운 일도 좀 해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문제, 경제통이라 미국 대미 어떤 무역 관계 이런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잠깐만요. 그에 앞서 제가 아까 아침에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있잖아요. 경제 부분 제가 좀 말씀 못 드렸는데 그걸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제일 있잖아요. 우리가 역점을 두었던 것이 이제 경제를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수를 좀 확장시켜서 숨통을 트자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AI 강대국으로 올라가자. AI 3대 강국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도 투자해야 되고 국민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투자를 정부가 좀 앞장서자라고 해서 150조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반도체, AI, 신재생활의 이제 어떤 우리 미래 산업을 우리가 일구는 데 필요한 인프라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펀드를 이제 만들고 만약에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 공제도 하고 거기서 나온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AI나 반도체는 있잖아요. 전력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력은 하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향후 우리 산업 경쟁력의 이제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력망이 좀 부족합니다. 한전에서 전력망을 깔고 있는데 이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간 자본을 동원하자라는 이제 법도 좀 제정을 했고 지금 또 우리 세계 경제가 모든 게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금융도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거래 비용도 낮고 시간도 있잖아요. 뭡니까 금방 송금도 가능하고 접근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도입해서 우리가 새로운 통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축 통화 역할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법안도 제안하고 여하튼 우리 성장에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입법 활동. 제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일시니까 경제 쪽에는 훤히 잘 아시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당 위원장 뽑잖아요.
근데 전남 광주는 이제 초선들이 다 출마해서 지난번 조계훈 의원도 다녀갔거든요. 네네네. 이 상대 경쟁자이신데 네. 출마를 공식화하고 지금 이제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15일 날 이제 뽑히잖아요. 근데 출마 계기 왜 그 초대 시당 위원장에 출마하셨는지 출마의 변 좀 들어보죠. 네. 지금 이제 전남 광주는 대도약할 수 있는 이제 역사적인 있지 않습니까?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40년 동안 갈라섰던 전남과 광주시가 하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 통합특별시가 성공을 시켜야 되겠죠. 그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 800조 투자라고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도약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전남 광주가 미래 첨단 도시로 변모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의 정책이고 5국 3투 국가 균형 발전의 이제 첫 단추가 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완수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전남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 또 반도체나 AI 산업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면 세계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갑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좀 시당 윤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을 좀 알고 나라 예산을 좀 끌어올 수 있고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정책 또 경제 운영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과 시행령이 오늘 1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안도걸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반도체법이 있잖아요. 이제 시행이 좀 되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저겁니다. 이제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이다. 반도체 우리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 있잖아요. 이제 산업의 패권과 또 우리 국제적인 있잖아요. 우리 영향력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빨리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 이번에 반도체 제2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속도전을 지금 펼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허갈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신속하게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이제 근거도 좀 들어가 있고 또 반도체 특별 회계라는 별도의 돈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들을 안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회계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촘촘하게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 사업이 이제 우리나라 미래 명운이 달렸다고들 얘기해요. 정말 그럴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의 순환과 성공을 위해 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당 할 일이 많잖아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호남에는 큰 재벌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큰 투자를 하는데 시당도 많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와 발맞춰서 민주당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새로운 공장은 지금 건설은 속도전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저는 아무래도 있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등등이 반도체에 뛰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공급 역량을 늘려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좀 진입을 막고 우리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광주 군공항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미 땅이 닦여 있고 또 향후 50년의 첨단 공장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게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 30%를 생산하고 있는 지금 전남 광주에 입지를 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진행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집행이 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시당이 굉장히 협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되도록 오치하고 또 지원을 하고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도 다 묶어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속도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재정적 이러한 노력들을 힘껏 뒷받침해주는 그런 연진 역할을 조금 네. 이번에 시당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좀 정책을 잘 알고 경제를 잘 알고 예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있잖아요. 네. 우리 시당에서 힘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역 현안으로 하나 네. 더 쟁점이 네.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영배 시장이 그 교착 상태에 빠진 전남 국립의대 협상에 다시 조정자로 나섰어요. 네네네. 이거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쉽지가 않고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조금 어렵게 지금 꼬여 있는 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해결 대안을 좀 제시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된 게 전남 동부나 서부 지역이 의료 서비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광주 시민들이 누리는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목적이고 그걸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립의대, 국립병원이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국립의대하고 대학병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실제 네. 서비스로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됩니다. 당장에 급한 우리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다른 대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의대와 병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시설들이 입지하게 되면 많은 유동인구들이 좀 몰려들고 그러면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또 이런 바람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결국에는 우리 지역 경제를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대안이 꼭 있잖아요. 그 병원만 뭐 와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들도 많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합적인 패키지로 묶어서 네.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의견을 구한다면은 또 합의에 좀 더 있잖아요. 윤인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딱 그 문제만 의대 병원에 네. 입지 문제만 놓고 다면 이거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네. 영화 게임 아닙니까? 한쪽은 잃고 한쪽은 있어서 얻는 좀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인 네. 패키지를 가지고 이렇게 네. 좀 협상을 했으면 포괄적으로 좋겠다. 좀 살펴볼 무슨 일을 필요가 하든 있네. 이해관계 네. 때문에 네. 예,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앞두고 지금 갈등이 지금 네. 그게 달아가지고 네네네. 15일 날 끝나면은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안덕걸 의원님 잘하실 것 같아요. 봉합에 좀 앞장서 주시고 네. 이제 광주 전남도 지금 갈등이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안덕걸 의원님이 이제 그 통합 시당위원장이 되면 어때요? 갈등 해결할 해법도 가지고 계신가요? 해법 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사안이 있죠. 40년 동안 갈라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가 되는데 물리적 통합은 될지는 있겠지만 화학적 통합이라는 것은 네. 시간이 걸리고 서로 그렇죠. 양보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이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고 여기서는 그야말로 문제를 이제나요 증폭시키기보다는 문제를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좀 모아야 한다. 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청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갈등이 좀 심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지금 각 청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있잖아요. 이런 기능과 인력 조직이 좀 균형되게 가야 된다. 그리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 서로 이제 분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지 않느냐.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있잖아요. 잘 대안을 좀 만들고 또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소통. 네. 에 이제 이런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시당위원장이 제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러한 소통과 문제 해결의 장을 좀 열겠다 이런 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사자 간에 특별시, 의회 또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3자 간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뭐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초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좀 다른 계획도 또 있는지 네. 이제 갈등 봉합 외에 또 그렇죠.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다른 좀 분들이 안 들어보고 하는 싶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좀 네. 특별히 예. 여기서 발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을 우리가 한 이유가 네. 이런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서 전남 광주가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네. 도약을 하자.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잖아요. 가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현지에서 있잖아요. 일자리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5국 3특 그거죠. 네. 그 첫 단추가 지금 전남 강주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려면은 당이 정책 역량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예, 정책 역량.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있잖아요.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 상생의 발전 네.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힘을 쏟아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아까쯤에도 좀 창의적인 대안들을 좀 네. 제시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럴 때 그 언론들에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 국회의원님들, 장관님들, 그리고 시도지사님들을 좀 모시고 좀 자문단을 좀 구성을 해서 네. 이러한 난제들을 네, 네. 있잖아요. 네.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얻고, 또 그분들은 좀 소구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분들 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을 모으고 또 당사자들의 좀 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당이 실제적인 경제 현안, 또 사회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 중요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산학연으로 해가지고 미래 전략 기획단을 좀 만들어서 네. 발전의 비전도 열심히 그려내고 또 쟁점이 되는 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여하튼 최대한 어떤 지혜를 모아서 하나 좋은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가 지금 네. 3파전이란 말이죠. 네네네. 예, 3파전이구나. 지난주에는 이제 조계현 의원님이 나오셨었는데, 네. 조계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할 때 정무수석으로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네. 또 권향엽 의원은 당원 및 지방의원들과의 소통 능력을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 네, 네. 우리 안도걸 의원님의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네, 싶으실까요? 우리 두 분 다 매우 이제 훌륭하시고 각자의 이제 장점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중요한 국가적인 프로젝트, 지역균형 발전, 800조 원의 반도체 투자, 그리고 광주 전남을 결국은 미래 첨단 도시로 이렇게 네. 바꿔가는 어떤 이러한 과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부, 기업, 국가에서 이제 다양한 일원 있잖아요. 이제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프로젝트 또 예산을 좀 다뤄봤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5년 동안의 발전 비전이니까 저는 지금 국가가 나가는 방향하고 지역이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렇게 절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의 발전 방향을 녹여내는 어떤 지역 발전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지금 모든 것은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의 재원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떼놓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제가 또 차관을 마치고 이제 삼성그룹의 사이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건지 이런 생리를 제가 잘 알고 있고, 네. 또 재계와의 좀 두터운 좀 인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좀 나름 있잖아요. 네. 좀 준비된 네. 역량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대부분 굉장히- 하시겠다는 일이 경제 네. 관련 일들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경제입니다. 경제입니다. 네. 예.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네, 네, 네. 다른 의원님들과도 또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안도걸 의원님이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세븐일레븐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세븐일레븐이? 네. 세븐일레븐이 진짜 편의점 이름이 저도 그냥 하는데, 그게. 네,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가지고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서 제가 1년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장관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당신 별명이 뭔지 알아?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 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세븐일레븐이라는 거예요. 예? 세븐일레븐요? 했더니 제가 7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출근해가 11시에 퇴근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직원들이 너무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힘들어하니까 좀 서서히 하라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붙여진 이름인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제가 이제 가서 했던 일이 우리 보건 의료를 산업화시키는 네.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 의료에서 상당히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하면 그때 어떤 초석을 까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혁신형 제약기업도 지정하고 우리 의료기관들 해외 진출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네. 만드는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당시로서 새롭고 기획을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장이라는 그 자리를 제가 가서 보니까 주로 일과 중에는 있잖아요. 대외 업무를 해야 돼요. 회의를 주재하고 결제를 하고 네. 있잖아요. 국회나 행정부처하고 협의하고 이런 데 시간 다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구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 퇴근 있잖아요. 저녁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있잖아요. 계획을 있잖아요. 구상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직원들 제가 혼자는 못하잖아요.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결과를 얼른 또 정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대로 이제 9시 나왔는지. 그러니까 좀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있잖아. 앞뒤 2시간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제가 이제 미안하게 우리 직원들 생각하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또 그런 거예요. 오늘 와서 그때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 보면은 아이고 그때 저희들 좀 일 좀 했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네. 우리 제약기업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발전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 어려웠지만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또 약간 일 중독이 보여져서 요번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직원들이 좀 걱정할 것 같기는 한데 아이고. 너무 일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지만 예. 하지만 이제 초대 위원장이 되신다면 또 새로운 별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 같아요. 셀프로 한번 우리 아이고. 별명 한번 지어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네. 이제 또 차가 날 때는 그때 코로나 얘기가 그때 발생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코로나 그때는 긁고 비상이죠. 예, 그렇죠. 야간 그래가지고- 사령관이라는 별명도 그렇죠. 있었죠.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야전사령관이라는 야전사령관. 걸 네네. 했는데 그거야 이제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전망이 걸린 문제고 국민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그렇죠. 부철주로 그렇죠. 이야기할 수밖에 네. 없고 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저는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조금 있잖아요. 결과를 있지 않습니까? 만들려고 하고 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면 끝없이 있지 않습니까? 일에 몰입하는 좀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통합시당 위원장이 되면 이건 좀 영역이 좀 다르죠. 이거는 네. 약간의 정무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 특별시청이 주로 일을 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일을 하고 요는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네. 응원해주고 또 아이디어를 주고 이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해서 있잖아요. 굳은 일을 좀 해결해주고 하는 네. 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제끼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뭐 그런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에 특별시당 위원장이 되면 초대 위원장이기 때문에 첫 단추, 네. 첫 걸음 첫 흔적을 잘 발자국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과는 분명히 이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은 아주 부드럽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네. 예, 이 흥겨운 사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네. 그냥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 없이 일을 끝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자부심도 없고 네. 보람도 못 느껴요. 편하기는 했을지 몰라도 어렵게 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면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네. 영광을 얻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광주시당 전남도당 합쳐진 이후에 이제 처음 치러지는 시당 선거인 만큼 그 무게도 다르지 않아요. 엄청난 네네네. 큰 시당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좀 뭐 경북이나 대구는 안 듣고 이런 상황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요. 네네. 내일부터 투표한다는 거 하던데 그 나를 찍어줄 권리당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분들께 전화오픈 메시지 간절하게 호소력 있게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이제 특별시당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통합을 잘 이뤄내라. 네. 그리고 또 정말 전남 광주 제대로 경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 광주가 지역 균형 발전의 본보기 이 그런 도시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는 그 산업을 잘 있지 않습니까? 네.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해라. 막 이렇게 좀 생각하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되고 또 이렇게 저는 계속 그동안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정책 경험 그리고
우리 광 전남의 어떤 발전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또 공감대를 얻는 데 좀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자, 그런 네. 부분들에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호응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도걸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게 이게 관료 스타일 아직도 정치인 같지가 않아요. 좀 열변을 토하고 선동도 해야 되는데 선동도 해야 되고.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관료에 수십 년 해서 몸에 배서 앞으로 좀 정치인 그런 연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8.27 전당대회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잖아요. 네, 권리당원이 30%가 모여있는 호남. 이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안도걸 의원님 지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지금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네. 체감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제가 27개 우리 시 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돌았어요. 2번 돌았거든요. 2번 돌면서 네. 정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제가 다 이제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재명 정부 성공시켜야 된다. 네. 지금 2년차, 3년차 젊습니까? 2년차, 3차 진짜 바짝 일해야 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네. 확실하게 대통령이 성과 낼 수 있도록 당이 뒤에서 확실하게 뒷받침해라. 네. 라는 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좀 더 커져야 되겠다. 이번에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지방선거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 그리고 아주 뼈아픈 실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냉철히 좀 반성을 하고 민주당이 좀 더 넓게 그냥 중도층으로도 좀 확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미래 세대의 꿈과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네.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유권자의 이제 공감을 얻어내는 분이 저는 이번에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게 여러 이제 지방 여론 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얕은 여론 조사에서는 현재 10%포인트 이상으로 있잖아요.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소구를 하고 계시지 않냐. 광주 전남에서는 김민석 후보 약간 어색하다. 네. 이렇게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세 분 다 훌륭하시지만 현재로서는 네. 그런 민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말폭탄 어제도 그제도 봤는데 네. 이건 뭐 그냥 국민의힘을 향해서 질타를 해야 될 걸 같은 편끼리 하고 있어서 내가 봐서는 매우 안타깝고 네. 왜 저래 좀 좋은 전략이나 비전 가지고 하지 왜 저래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안도걸 의원님은 화합을 잘 시킬 것 같아요. 전남 광주도 지금 갈등이 있지 않아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이 되니까 이런 것들 고민이 있을 텐데 의원님은 이 말폭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료들은 말폭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예, 저는 그런데 아주 전병입니다. 전병이고 그런데 여하튼 지금 이제 선거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선택을 이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약간 과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후보님들이 그래도 아까 우리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우려들을 또 의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절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넘지는 않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전과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경쟁으로 지금 계속 가야 된다. 라고 좀 나고 생각되고 저는 끝까지 유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약간은 과열돼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또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원팀으로 또 크게 뭉칠 겁니다. 그게 우리 민주당의 저력 아닙니까? 저 안심이 되네요. 또 끝나고도 막 싸울까봐 걱정했는데 안도걸 의원님이 나를 안심시켜주고 가시네요. 그래요. 지금 호남은 민주당에서 큰 지지도 보내지만 19대 때인가는 한 명뿐이 안 찍어줬잖아. 잘못하면 한 표도 안 주는 게 호남이잖아요. 지금 호남 순위 경연 앞두고 각 최고위원이나 대표 나오신 분들한테 따끔하니 조언 좀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어요? 예. 뭐 제가 계속 약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저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우리 민주당 그리고 향후 2, 3년 동안 국정 2, 3년 동안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도부 구성에 대한 국민적인 그렇잖아요 여망을 우리 후보 세 분이 다 저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님들도 그걸 잘 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또 그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런 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비전과 정책의 경제로 나가도록 하겠고, 저도 마지막 저도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있잖아요. 네거티브라든가 그런 거는 배제하고 오직 비전과 정책에 대한 걸로 이제 승부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기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아는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그것도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가는 거고 또 수십 명의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일부분에 어떤 대표 뽑는 것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 또 내란 청산도 해야 되고 우리 안동걸 의원님 경제통이시죠. 네.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다가 오히려 지금 그게 악재가 되고 있는 이런 건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지 고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아주 급등을 좀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봐서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생겨서 이제 문제고 또 뒤늦게 있잖아요. 이제 증시 이제 대열에 뛰어든 우리 이제 소액 투자자들의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이제 실패를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은 좀 됩니다만은 저는 이것도 있잖아요.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의 또 조정을 받으면서 또 바닥을 단단히 다지면서 또 올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펀더멘탈이죠. 주식 가치라는 것은 기업 가치거든요. 기업이 얼마나 돈을 제대로 버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경제를 끌고 가 있는 우리 주력 산업, 주력 기업인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아주 전 탄탄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만 해도 현재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600조라는 역대급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6천선에서 있지 않습니까? 다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동성 문제가 좀 풀리면은 즉 그동안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당초 생각했던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한국 물이 너무 비중이 크니까 지금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애자가 많이 빠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있잖아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계속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저는 우리 주식도 장기적으로는 있잖아요. 또 성장할 거다 생각되고요. 지금 국제 IB도 있잖아요.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한국 증시가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0 이상은 갈 거다. 또 이런 있지 않습니까? 낙관적인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유동성의 문제 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속도 조절,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은 있긴 있지만은 저는 지금 대세적으로 AI 산업이 본격화되고 거기에 핵심 산업으로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 있잖아요. 견조하게 성장한다라고 본다면은 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좋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계획에 대해서는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진정성 있는 정책들을 지금 폈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라든가 일부 기업들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여러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등등 정말 하기 어려운 그리고 아까 전에 주주 의무 충실화 같은 상법 개정 정말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인데 이번에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 증시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또 지나면은 지금 과도기 어떤 변동 장세를 지나면은 또 이게 안전적인 성장의 기반을 이룰 거다.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의원님께서 지난 6월에 특정 대기업이 독주하는 것만으로 의존하는 9,000포인트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증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따로 또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게 양극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산업은행 반도체
그리고 두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게 시총이 지금 46%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과도하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성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확산이 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방산도 그렇죠, 원전도 그렇죠, 조선도 있죠. 다 또 여타의 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단기적인 영업 흑자를 많이 내는 이쪽에 너무 몰려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탄탄한 산업과 기업들이 많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중요한 것은 저겁니다. 지금의 오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일에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2, 3년 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리가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벤처입니다. 네. 벤처 기업을 키워야 되고 그 벤처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지금 코스닥 시장을 지금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800세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완전히 행보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토란 같은 벤처 기업들을 잘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쪽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들이 갈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길을 좀 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금 정책을 하고 있고 국민성장 펀드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쪽에 마중물 투자 그리고 그쪽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머지않아 또 우리 벤처 기업 쪽에 또 코스닥 쪽에서도 많은 있잖아요. 자금 유입이 되면서 네. 그쪽에 어떤 투자, 기업의 성장이 돼야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균형된 주식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치중되면 네. 한쪽에 너무 몰리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네. 이번 주식시장에도 보고 있는데 균형 잡힌 주식 성장 네네. 이런 게 지금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코스닥 시장 네. 육성화도 좀 많이 좀 의견 네. 좀 저쪽 청와대에 좀 내주시고 내란 정산 안도걸표 아이디어가 있다는데 지금 작년 국정감사 때 김건희가 뇌물로 받아진 물품에 대해서 소득세 매겨라. 윤석열, 김건희가 무서워하는 게 확실한 금융치료다. 뇌물 소득세의 내란 창세를 확실한 금융치료 가능할 거예요. 지금 저기 내란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윤어게인이나 자유대학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서 슈퍼챗이나 이런 돈을 많이 받지 않아요.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내란 선동으로 고발해서 받을 때 금융치료까지 확실해야 되겠는데 경제통일신 안도걸 의원님 내란범들에 대한 금융치료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유 그냥 예,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이제 사법부에서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또 응징이랄까 이제 경제적인 있지 않습니까? 형벌도 함께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소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있잖아요. 제기를 했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또 이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야당 할 때 이제 당시에 김건희 씨께서 저기 여러 선물을 좀 받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그게 뇌물이 된다면은 제가 여러저러 보니까 이제 그 기타 소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한 8천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세제는 물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이제 뇌물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인간의 증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이 정도는 나와야지 않겠냐. 이제 이런 그 지적을 좀 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건진법사가 이제 세무조사 이제 개입한 의혹들이 좀 있고 하잖아요. 이제 이때 만약에 또 윤석열, 김건희 씨가 거기에 대해 관여를 했다라는 게 이제 뭐 문제가 사실로 이제 된다고 하면은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과태료나 벌금이 좀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이게 대가성에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 조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이제 또 알선수재, 뇌물수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벌금이 또 상당히 크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떤 산업 스파이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데 1,000억 원어치를 상대 뺐는데 징역은 1년 6개월뿐이 안 받았다. 또 주식 조작을 했는데 1,000억을 벌었는데 한 100억만 내라 이런 식의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판부가 미국의 이런 재판은 경제범들한테 엄청나게 세대요. 막 부도 내면은 10년씩 징역 살리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국회에서 어떤 새로운 법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사범들한테 그 징역형보다도 그 어떤 금융치료
예를 들어 100억 맞습니다. 이 부당이익을 채우면 200억씩 물리는 이런 방법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기술이죠. 예. 네. 기술을 탈취해서 있지 않습니까? 해에 넘긴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해서 이제 기술 유출이라는 건 사실상 간첩 행위에 해당합니다. 간첩으로 지금 그렇죠. 처벌한대요 지금. 뭐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달부터는.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법 개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응징을 좀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이제 경제사범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쯤에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이익을 좀 취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 해가지고 패가망신하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과감한 결단 네. 여기 이제 이번 정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있잖아요. 또 관행과 이거 질서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8월 15일 이제 내일 모레 네. 다치네. 광복절 날 이번에 경선을 하게 됐는데 네, 네. 광주 전남 통합 식당위원장 좋은 결과 얻으시고 민주당 경선에도 화합에 화합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합에 큰 힘을 보태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를 찍어서 당선시킬 당원들한테 마지막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대표님께서 간절하게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자랑 잼뱅이한테 이렇게 유도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합 시당 위원장은 정말 특별한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과업이 있습니다. 40년 만에 광주 전남의 진정한 화학적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00조 반도체 투자들 이제 전남 광주가 미래 첨단 도시로 대도약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담당할 특별한 일꾼, 정책통, 예산통, 경제통, 3통의 안도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처음으로 정치적인 발언하신 것 같아요. 3통 안도걸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초심 백은정 희망찬 모니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매점말 이슈는 폭염 민생 법안입니다. 올여름 날씨 참 덥죠. 예년과 다르게 2018년 재난적 상황 폭염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전기요금 누진 체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전기세 아까워서 폭염을 온몸으로 이겨내는 많은 서민들을 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전통시장을 억압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고민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은 냉방시설 부족으로 여름철마다 손님이 크게 줄어 해마다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계류 중인 폭염 피해 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일 정치권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8월 임시국회가 국힘의 발목 잡기로 다시 대결 국면으로 격화될 전망이란 걱정입니다. 본회의에서 1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줄 때 아닐 수 없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힘들게 하고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누가 유면하고 누가 지켜야 하는지 똑똑히 봐주십시오. 안도걸 의원님, 이런 법안들 국민이 발목 잡는 법안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이번에 확실한 있지 않습니까? 민생의 진심인 우리 지도부 구성되면 있잖아요. 속전속결로 해내겠습니다. 이번 속전속결 이제 첫 번째가 화합을 이루고 민생 법안 속전속결 이재명 정부가 일을 내면 그래서 지금 5시에 모닝콜 한 지가 1년 1개월 됐어요. 왜 하냐? 나는 1년 전에 6월 말부터 이 싸움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5시에 일어나서 싸우지 말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만들어야 우리 미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1년도 되기 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매우 괴롭습니다. 오늘 오신 안도걸 의원님 화합에 중점 힘 좀 써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서혜진 의원님. 네. 그 경기도 땅은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의원이시잖아요, 경기도. 네.
네, 오늘 저는 민생통이신 우리 안도걸 의원님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에도 또 민생통이 민병덕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그 지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좀 자문 좀 받으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훌륭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반드시 옆에서 두 분 경기도 또 국회에서 두 분이 경제통으로 활동하시길 바라면서 초심 백은정 희망찬모니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 5시 더 좋은 소식으로 더 힘이 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상쾌한 하루, 희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내십시오.